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선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해서 해당 혐의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무죄 대목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전임인 박전우 전 정무수석이 후임인 조윤선 전 장관에게 전화로도 만나서도 블랙리스트 업무를 설명했고 처음에 웃으면서 듣던 조 장관이 나중에는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구체적으로 블랙리스트 인수인계에 대해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전임이 인수인계했다고 하는데 후임이 안 받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엇갈리는 진술이 있긴 합니다.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면 지원 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된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술은 자신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 누구도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자신이 보고를 했다면 중단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것은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은 자신만의 생각이고 후회지. 그게 어떻게 조 전 장관이 그 업무에 책임이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 이거 저만 이해가 안 가는 건가요? 김어준의 의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선고는 크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블랙리스트 네, 관련. 그렇죠. 자, 간단하게 일단 사실관계를 요약해 주세요. 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집행하도록 지시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법원이 인정한 건데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신동철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열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이 대목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임 장관은 징역, 그리고 그 차관은 또 징역. 그런데 후임인 장관은 본인을 건너뛰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전임 정무수석도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고, 전임 정무비서관도 안다고 하는데, 후임 정무수석은 자기는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정무수석실 시절에 다른 비서관들은 실형이 나온 건데요. 조윤선 전 장관만 무죄가 나온 겁니다. 본인만 빠진 거예요. 함께 일을 했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무죄도 아니고요. 예. 본인이 정무수석 되기 직전 정무수석이 인수인계했다고 하고, 본인이 장관 되기 직전 장관은 구속됐고, 본인이 장관일 때 차관도 구속됐고, 본인이 수석일 때 다른 수석도 구속됐는데 본인만 안 된 겁니다.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하고,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뉴스공장에 법무수석이 있습니다. 네. 법무수석이요? 네. 네네. 이정렬 전 판사님. 부장판사 출신쯤 되면은, 예, 요 사안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잠시 후에 미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왜 무죄인가 하는 기사도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네, 재판부가 그 관련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 부임 당시 비서관들과 공모해서 지원 배제를 승인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정무수석실이 관여를 했다고 해도 보고를 받거나 관련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본인이 정무수석이 되기 이전에 계획되고 실행된 거죠. 하지만 본인이 있는 동안도 계속 실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승인할 필요가 없죠. 애초에 본인이 있기 전에부터 승인돼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승인하지 않았다는 게 무죄의 이유는 될 수 없는 것 같고, 그럼 본인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그렇죠?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난 4월달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증언한 바도 있는데요. 조윤선 장관이 보고를 받고 이 정도냐라고 그 반응을 보이면서 블랙리스트 하지만 정책을 중단하진 않았다라는 증언도 나온 바가 알고도 있거든요. 있었고 사실은 지금 구속된 차관이나 장관이 아니라 그 밑에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 그 증언도 문체로부터 나왔는데 왜 그런 증언들은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이 안 된 건지. 주무장관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정무수석 때는 정말 승인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칩시다. 주무가 아니어서. 문체부 장관은 주무잖아요. 주무. 그러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범죄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본인이 직접적으로 주체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문제를 따졌어야 할 것 같은데 여하간 조윤선 전 장관만 이 부분이 무죄가 됐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잠시 후에 법률적인 부분은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언론들이 왜 무죄인지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뭐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네. 많은 언론들이 왜 무죄인가 기사를 내긴 냈습니다만 요약하면은 직접 승인하고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 이 정도 추정이거든요. 예. 네, 그렇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인데요. 어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 부분도 재판부가 명시한 게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공범 혐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재판 자체로는 그런 판결 내용이 없지만 그 결과가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그렇지만 어제 재판에서 대다수 피고인에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7명 중에서 4명이 위증 혐의로 기소됐거든요. 이 중에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판부는 위증의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해서 위증했다라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국회 위증을 유죄로 대부분 인정한 거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주목할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위증해도 흔히 말하는 솜방망이, 예, 대충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책임을 분명히 따지긴 따졌습니다. 예, 그것이 위법하다고 따졌고 이 이야기 하면서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전히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청와대 지시로 지원 배제 업무, 지원 배제라는 말도 참 웃겨요. 예, 블랙리스트죠? 예. 네. 블랙리스트 업무를 위해서 9,000명 명단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거를 조 전 장관이 알았다고. 그 부분은 또 인정했습니다. 네, 알았다고 재판부도요. 했잖아요. 예. 위증 부분에서 아는데 모른다고 했다고 이걸 인정했어요. 이걸 인정했는데 당시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도 전혀 없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 이거는 위증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블랙리스트에 있어서는 무죄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알긴 알았는데 알긴 알았다는 것은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위증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진짜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준 거죠. 아는 자체로 이미 관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장관이기 수석, 때문이죠. 장관도 예. 그렇고 수석인데요. 예. 수석이 2명도 아니고요. 장관이 2명도 아니거든요. 과연 이게 안 가면 이 판결이. 이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는 이정열 판사가 판결해 주시겠죠. 네. 언론 기사만 보고 전 이해가 안 가서 그 기자들은 판사를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에 저희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와 함께 진상조사위를 출범하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진상조사위 구성은 문화예술인 17명과 문화체육부 직원들이 함께 구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체부는 이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꽤. 왜냐하면 문체부가 이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그리고 사실은 문체부 직원들 중에 이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도 크게 느꼈고, 고백도 했고, 실제 특검에 여러 가지 문서를 제공한 것도, 예. 그럼 참담함 때문에 제공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느끼는데 장관이 아니라고 무죄로 나오면, 후임 장관이, 지금 조사회 법률적 판단하고는 별개로 진상조사회를 꾸렸으니까 여기서 또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럼 또 2심에서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화계에서는 이게 이제 인정이 잘 안 되겠죠. 예. 장관이 빠져나왔으니까요. 주무부처에 실행한, 문화계에서는 뭐 인정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이 있던 것 같은데. 네, 어제 유감 표명들 나왔습니다.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인 이원재 소장이요. 관련해서 이러한 판결들을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문화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예술계에서 말이 되느냐고 성명들이 나왔고요. 예. 자,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어제 발의됐습니다.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를 설치하고 부정축제 재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소급해 몰수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별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132명입니다. 좀 더 필요하네요, 숫자가. 예, 15명이. 특이한 것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에서도 김성태 의원이 한 명 있는데 바른정당에서 한 명도 없다는 점. 바른정당에는 사실 지난번 국정조사 때 굉장한 활약을 했던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예. 스타 정치인들이 그때 탄생 많이 했습니다. 네, 어쨌든 물론 뭐 발의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법안이 이제 나중에 회의 때 통과시키지 않도록 반대표를 던진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 이건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한국 마사회 관련된 소식입니다. 한국 마사회가 정유라 씨 등 승마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사회 예산을 쓰는 방안을 지난해 1월 초 현명관 당시 회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보도입니다. 이게 오래돼가지고요. 이게 무슨 뉴스인지 잘 모르실 텐데 간단 요약하면은 삼성이 회장사인 대한승마협회가 최순실 씨에게 뭐 말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 계획이 있었다는 건 이제 확실한데 밝혀졌는데, 그런데 마사회는 상관없다고 그랬거든요. 계속 부인했었어요. 우리는 상관없다고.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사회 회장도 삼성 출신이란 말이죠. 현명관 당시 회장. 여기서는 계속 우리는 최순실, 정유라 지원한 적 없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처음에는 1,000억대, 나중에는 몇백억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몇십억대 지원 계획이 있었던 거죠. 예. 예, 계획이 있었던 거고 정유라 지원 계획이 실제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실행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마사회에서 박재홍 전 국가대표 감독. 네, 예. 승마단 감독입니다. 이 감독을 정유라 지원을 위해서 독일에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갔다가 보니까 정유라 가르치는 건 못 해먹겠다고 귀국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 다른 선수들은 하나도 없고 선수라고 하면 정유라는 훈련도 안 하고 지원도 없고 그리고 돈은 중간에서 빼먹고 이분이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서 항의를 했단 말이죠. 이 문제. 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그 지원 대책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것이지, 그렇게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자 우리는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예, 해당 문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승마협회, 마사회, 말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정유라 지원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계속 부인했는데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전방위로 정유라 선수 하나를 왜 지원했겠어요? 그거는 최순실 혼자만의 힘으로 됐겠는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뒤에서의 승인이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그런 입증하기 위한 물증 하나 더 나온 거죠. 예.
자, 잠시 후에 저희가 바로 이정열 판사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목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직무정지 중에도 업무 추진비를 하루에 800만 원꼴로 썼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요? 예,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6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출범 초기에 매일매일 일하는 정부보다 직무 정지됐을 때 돈을 더 많이 썼다는. 네, 예. 그렇죠. 814만 원 꼴입니다. 평균. 예. 근데 이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돈을 어디다 썼냐 이거죠. 지금 현 정부는 돈 쓰는 게 다 확인이 되는데. 예,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확인이 되거든요. 어디다 얼마 썼고. 이 814만 원은 액수도 직무 정지된 당시 청와대로는 많지만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다 썼을까요? 네. 자, 다음 뉴스 제목 정도 체크합시다. 예.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담배값 인하에 대해서 발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자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 담배값 인하는 사실은 원내에 있는 의원들은 이게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기분이. 그러니까 그 담배값을 인상한다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흡연자들은. 그런데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나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우리를 바보 취급하나 사람들이 그 정서적 반응을 잘 이해 못하는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의 힘을 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곧이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빼놓지 않으면 홍준표 대표가 주도해서 지방선거에서 이제 친박 진영에 공천이라든가 이런데 너무 크게 하여튼 힘을 빼깁니다. 네, 요 얘기는 하다 말아야 되겠네요. 나중에 한번 좀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희가 궁금했던 이정열 판사님을 연결해가지고 조윤선 전 장관의 집행유예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 뉴스공장의 법무수석으로서 무슨 말씀이에요? 저 영장 해설 뭐라고 하시는 영장 전담 해설이라고 하시네요. 왜 갑자기? 하여튼 그때 달라집니다. 직책이.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 그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좀 전문가로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금 그러니까 큰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큰 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지금 이 사건에서 그 큰 틀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형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양형, 쭉,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를 이게 그 직업공무원 제도를 위반을 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활동, 문화 창작의 자유를 이제 침해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다만 이 피고인들이 보수주의를 표방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들이어서 문화예술계가 지나치게 좌편향되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거를 단기간에 바로잡겠다는 의욕이 지나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특정 개인 등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아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재판부가 그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사익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그렇군요. 오히려 돈 때문에 그랬으면 이해가 할 만한데 이런 확신범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는 인식 자체가 지금 재판부가 잘못돼 있어요. 아예. 그렇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재판부 인식 잘못의 부분이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재판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보도자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노태강 전 국장을 이제 해임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공범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인데 해임은 공범인데.
네,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부분에서는 공범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하. 얘기를 하고 최순실은 전부 다 공범이 안 된다. 그거를 별도의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러면 그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공범이 안 된다고 이 재판부는 판단한 거죠. 그렇죠. 어허.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아까하고 좀 모순이 생기는 게 이제 보수주의를 표방한 정권 정무직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보수주의인데 대통령 몰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도 안 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 이하 그 정무직 공무원들이 이걸 다 알아서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저도 모순이 된다고 보는 게 네.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 지향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익이 아니라 그 정치 지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데 근데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 막판에. 그렇죠. 이 판단에 의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것이 판사님? 극명하게 예리하십니다. 저기 방송사고 나기 전. 역시 부장판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예리하십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드러난 것이 뭐냐면 김기춘 전 실장이 이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네.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 제기된 부분 중에 강요 부분은 전부 다 무죄가 났어요. 강요가 무죄다. 예. 네, 전부 다 무죄가 났고 직권남용 부분도 상당한 부분 무죄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선고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3년 너무 낮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예. 근데 이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3년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든 김기춘 씨는 전과가 없잖아요. 초범이잖아요. 네. 예, 초범인데다가 이 기소된 범죄 사실 중에 상당 부분 무죄가 났고 일부만 지금 유죄가 났는데 그걸 실형 3년을 선고한다는 건 상당히 무거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판부의 판단은 아까 그 부분이랑 궤를 같이 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박근혜 최순실까지 가는 부분이 아니라 김기춘서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형이 너무 높아요. 행간에 지금 그런 그 해석이 깔려 있는 거군요. 인식이.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범이 아니고 이것은 김기춘 전 실장이 기획해서 실행한 것이고 그러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책임이 크고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 중에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은 상관이 없다 여기에. 왜냐하면 김기춘 전 실장이 직접 조윤선 정무수석이 오기 전에 계획을 해서 실행하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를 구성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예리하십니다. 판사님 서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네. 그냥 쉬운 말로 하면 판결 들으면 그러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시하고 승인했지만 조윤선 정무수석은 건너뛰었고 그리고 그 아래 비서관들이 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진짜 이상한 상황인데. 한 부분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판결문의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너뛰게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첫째는 이제 전 정무수석이 있던 시절에 기획되고 문건이 작성이 되고 쭉 이제 실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은 일단 이 소관 업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교육문화수석실 소관입니다. 예. 가장 큰 이제 주범이 되는 주축이 되는 부서는 교육문화수석실이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 정부적인 어떤 판단을 하려고 했는지 정무수석실이 개입을 합니다. 이제 총괄 기획을 하죠. 정무 쪽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 이런 걸 했겠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법률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전임 정무수석이 후임 정무수석인 조윤선 전 장관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그냥 그 시계열적으로 그 단면을 보면 조윤선 전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 사이에는 공범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고 전임 박전우
전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거든요. 진술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공범 관계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후임 정무수석이 나중에 이 그 역할 분담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논리성을 가지게 되는데 예. 문제는 이 전임 정무수석은 기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빠졌고, 네, 저도 네. 그 부분이 좀 이상했고요. 왜냐하면 박전호 전 정무수석은 통화로도 혹은 만나서도 이제 앞으로 할 업무니까 블랙리스트 업무를 후임인 조윤선 수석에게 전 수석에게 당시 업무를 설명했고 그 얘기를 듣다가 처음에 웃다가 나중에는 심각해져가지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구체적으로 진술했거든요. 내가 인수인계 했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재판부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전임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그래서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 단체를 선별을 해서 지원해서 배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게 했는데 예. 이것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점검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인정이 되기는 한다. 그렇게는 써놨어요. 인정이 되기는 하나. 의심이 된다. 예,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공범은 뭐냐면은 그 정무비서관. 예. 예, 이 정무비서관이 지금 공범으로 돼 있는데 정무비서관은 실제로는 전임 정무수석 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한 것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고 그 범죄 사실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 사람하고 지금 후임 정무수석인 조윤선 장관 사이는 별다른 지금 연결고리가 안 보여요. 판결문상으로는. 그게 저도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전임 정무수석도 블랙리스트를 인수인계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정무 비서관도 여기에 혐의가 있고 그리고 네. 특히나 전임 문체부 장관도 구속이 되고 그리고 문체부 차관도 구속이 됐는데 오로지 조윤선 정무수석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만 건너뛰었다고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쏙 빠져서. 그러니까 예, 법률적으로 보면 전임 정무수석이 이 지금 공범관계 고리에서 빠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기소 단계에서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예. 그것이 지금 법률적으로 보면 무죄가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 고리가 그것보다 빠졌다. 더 큰 거는 더 큰 거는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 시간마다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데 크게 보면 이 조윤선 전 장관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주 그림을 가까운. 그리는 사람이고, 네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가는 곳이 문화체육부 장관이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그 손발이 되는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부터 집행까지 풀코스를 다 담당했던 분인데 그 주요 어느 코스에. 한 단면만 보고 이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더라고 본 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본 거다 재판부가. 그럼 이거 그런 어떻습니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10분 받아들여서 네. 이전 정무수석과 그 비서실장이 다 결정해 놓았고 그래서 그 네. 루틴이 이미 짜져 있어서 본인이 새로 승인하거나 지시할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본인을 건너뛰었다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이 그걸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문체부 차관으로. 그러니까 네, 알았다는 맞아요. 것까지는 재판부도 인정을 했으니까 적어도 범죄 행위가 자신의 주무부처에서 실행되고 있으면 적어도 그거를 방조한 죄는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데 기소 자체가 이제 공동정범으로 돼 있어요. 공동정범은 그러니까 정범이기 때문에 일종의 주범의 한 형태인 거죠. 아하. 그래서 주도하지는 않았다. 아하. 예,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이 사람이 빠지게 되면 아예 이 범죄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강조는 되는 상황인데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돼 있고 사실 그게 또 맞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강조라기보다는. 네. 네. 그래서 특검도 그쪽을 봤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방조로 가기는 좀 실체적인 진실하고는 안 맞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허점들이 있고 기소 단계에서 약간 허점이 있었고 그리고 재판부가 이거 너무 협소하게 판단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네, 그렇죠. 지적을 하신 거군요. 그리고 이 결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혐의를 입증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생겼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일단 너무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공범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는 보도자료를 낸 게 이례적이긴 한데 일단은 이 사건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그 비서실과 문체부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내지는 최순실 씨가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그런 심리는 사실 중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예. 예리하셨다는 말씀을 남기고 또 조만간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왜냐면은 문화계에서 반발이 심하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정열 전 판사님이었습니다. 최순실 재산 추적 프로젝트 쇼미더머니 은닉재산 프로파일러라는 신종 직군을 만드신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유럽에 다녀오셨어요. 네. 유럽에 다녀오셔가지고 저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번 유럽 방문이 세 번째인가요? 저는 세 번째고 안민석 군은 네 번째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계속 세 번이나 하셨는데 이번에는 8박 9일 동안 5개 나라 독일, 스위스, 리echtenstein, 오스트리아, 헝가리 많이 이동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네. 2,000km 다녀왔죠. 2,000km. 네. 급하게 다녀오셨는데. 자, 일단 유럽을 방문했더니 혹시 안원구 청장님을 알아보거나 혹은 잘 듣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던가요? 예, 엄청나게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를 알아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효과. 저도 알아보는 거지만, 유수 공장에 대한 교포들, 교민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대단하다니까요. 인기가 대단해요. 실감하셨죠? 예, 그리고 우리 김원준 총수가 오면 좋아하는 고기 재어놨다가 꼭 드리고 싶다고. 예, 효과음 나왔습니다. 제가 안 계신 동안 효과음 여러 가지 개발해놨거든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를 천둥 번개로 알고 있더라고요. 천둥 번개. 천둥 번개. 아니, 이럴 때는 천둥 번개가 효과음을 나와야지. 자꾸, 참. 게을러가지고 저희 PD가. 하나 하면 계속해요. 자, 어쨌든, 그럼 유럽에서 듣고 계신 뉴스공장 팬 여러분. 안원구 청장님 잘 돌아오셨고요. 예. 그리고 고기 재놓고 있다는 분. 언제 갈지 모르는데 고기를 좀 썩겠습니다. 발효가 되겠네, 고기. 자,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새로 밝혀내신 걸로 혹은 또 정황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가 솔깃했던 건 전화도 잠깐 연결했었지만 최순실 재산이 이미 옮겨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순실 씨가 이제 감옥에 있고 그리고 정유라 씨도 이제 국내에 돌아왔고 최순실 씨, 정유래 씨도 한국에 있고 그러면 가족들이 다 여기 있는데 거기서 재산이 그대로 있겠거니라고 짐작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지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쪽에서 있던 재산들은 그동안에 그 재산을 형성하거나 은닉하는데 도움을 줬던 분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이 사람. 그분들은 그대로 있죠. 예, 이분들이 구속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죠. 활발하게 지금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을 오히려 봤고요. 더 활발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정리하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또 새로운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재산까지 발견하는. 새로운 재산도 발견했고. 예, 그렇습니다. 정리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 앞으로 그 재산을 넘기는 거죠. 그럼 이제 넘기는 과정을 저희들이 추적하다가 그동안에 몰랐던 재산을 또 발견하게 된 것인 거예요. 넘겨받는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조력인으로 보이는데요. 넘겨받는 사람들은 유럽에서 이분들을 조직적으로 회사를 만들어주거나 또는 회사를 만드는데 이름을 올리거나 했던 분들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난 시간에 이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인데 이름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부동산 형태로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서 페이퍼 컴퍼니라는 건 그러니까 실소유자가 따로 있고 대리인을 내세운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위장회사라고 보는 게 더 위장회사. 적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번에 발견된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이 과정 국정농단 이제 사태가 터지고 나서 거기서 승마장이라든가
그 구입한 호텔이라는 게 이게 좀 밝혀졌잖아요. 예. 일부가. 근데 그런 재산들이 결국은 최순실 씨 다른 재산을 대리했던 위장회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재산들은 범죄 수익에 관련된 재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특히나 확실하죠. 그건. 예. 최근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범죄 수익을 우리가 환수를 하기 위해서 이 확정이 되기 전에는 확정 전 보존 압류라는 조치를 취해서 그 재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국내에서라면 국내에서라면 그렇고 네. 또 외국에 있는 경우라도 그 외국 그 당국과 협조를 해서 네. 그런 조치들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틈 사이에 이 재산들이 그러면 그 대리인 위장회사로 갔다는 건 결국 최순실 씨 재산이 이름만 바꿔서 그냥 옮겨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사실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은 이제 사행위 취소를 통해서 이제 그걸 밝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단계를 더 넘어야 되니까 사실 힘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것이 위장회사이고 지금 그 발견됐을 때는 최순실의 재산이었는데 확실히. 예. 지금은 위장회사로 의심되는 회사로 넘어갔으면 그 위장회사가 위장회사라는 것까지 밝혀야지 이제 환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 이거 어려워지는군요, 점점. 그리고 또 새로 발견된 재산도 있다고 하는데. 예, 그분들 이름을 우리가 이제 그 새로 산 사람들이 누군지 없어지면서 그 산 사람들이 누군지를 밝히다 보니까 나이가 뭐 23살, 24살 정도 되는 아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취득을 한 거죠. 그 독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취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23살이 갑자기 뭐 수십억을 들여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들어가 봤고 네. 들어가 보니까 저희들을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하면서 네. 그 커피숍을 우리가 이용을 하러 들어갔는데 너는 손님도 아니다. 꺼져라. 지옥에 나가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가자마자. 예, 우리가 들어가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런 식으로. 꺼져라. 예. 지옥에 나가라.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럴 수도 모르죠. 아니, 이 효과보다는 차라리 전등 번개가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저희 PD가 좀 짧아요. 여러 가지. 생각도 짧고, 자원도 짧고, 자. 그러면, 새로운 재산, 그러니까 탐문 과정에서 새로운 재산도 일부 발견됐다고 하는 그 새로운 재산 중에, 약간만 공개하시면요. 다 공개하면 또 예, 이제 도망갈라. 저희들이 들어가는 그 호텔, 예. 새로운 호텔 하나 하고, 그리고 새로운 호텔도 들어가 봤더니 그게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쫓겨난 거죠. 근데 그 새로운 호텔이 이리저리 확인해 보니까 최순실의 재산이었다. 재산일 걸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쫓겨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그렇죠. 여러 가지,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혹시 다른 방송에서. 스포트라이트. 아니, 스포트라이트 팀이 JTBC에 같이 간 것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굳건하게 약속을 하셨나 봅니다. 어제 안민석 의원도 그러고, 안민석 의원에게 매일매일 전화 온대요.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으셨군요. 어쨌든 거기서 새로운 재산을 발견했다. 예. 예. 그것은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사실은 그 그림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러면 그 재산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비추자면 호텔인 거네요? 호텔하고 또 저희들이 관련 머니하우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화장품 회사 또 화장품 회사. 승마장. 승마장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보에 의한 건데 오스트리아에도 호텔을 샀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저희들이 찾고 그렇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재산들도 사실 지금도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갈 때마다 계속 자꾸 늘어나는 거니까요, 지금. 예. 이번에 가서 호텔도 찾고 승마장도 찾고 화장품 회사도 찾으셨다고요? 아하. 자세한 내용은 스포트라이트를 보시면 되겠고, 스포트라이트 나온 다음에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언제 하죠? JTBC에서 광고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재산을 새로 찾았다. 네. 그중 호텔도 있다. 근데 그 호텔은 그러면
최순실 씨 호텔이라고 찾은 곳에서 근처에 있는 호텔인가 보죠? 예,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그냥 들어가서 커피 마시려고 그랬더니. 예, 그 같은 슈미텐 지역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호텔인데 초기에 기자들이 찾았을 때는 거기까지 못 갔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우연히 찾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연히 저희들이 찾게 됐습니다. 근처에서 커피 한잔 하러 들어갔더니 뭐 쫓아내고 막 그래서 이상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더니 이것도 관련 있는 재산이었다. 예, 그 가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 다음에. 그리고 그 안민석 의원이 또 한마디 저희 지난 코너에서 남기고 간 말이 뭐냐면 중요한 제보자를 만났는데 정유라가 키맨이다. 정유라만 있으면 이 재산 문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예, 좀 지금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한 60대 여성분인데요. 그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네.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인데 역시 스포트라이트 때문에 말씀하실 수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 스포트라이트하고는 관계없이 네. 그분을 저희들이 또 노출시킬 수가 없는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근데 요약하면 정유라가 재산의 키맨이다. 예, 그렇습니다. 정유라가 있는 한, 이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다 움직일 수 있다. 저도 뭐가 이상했냐면 정유라 씨는 돈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한국에 구속돼 있는데 근데 덴마크에서 구금돼 있는 기간 동안 변호사가 덴마크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였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 몇 천만 원은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궁금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니면서 확인한 바로는, 본인이 직접 가서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금융 자산이 숨어져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짐작하고요. 그것을 이미 정유라한테 다 넘겨졌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정유라와 최순실 모녀 관계의 갈등 역시 핵심 갈등 부분도 저희들은 그냥 예사로운 그 상황으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3세대와 2세대가 돈을 놓고 주도권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일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 계획적인 자기들이 의도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진역도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중요한 제보자, 그러니까 정유라가 키맨이라고 말할 정도면 내막을 자세히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다 밝힐 수는 없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중요한 제보를 했군요. 예, 그 외에도 많은 제보들을 저희들은 해줬고요. 그러면 쭉 앞으로 푸시면 되고요. 네. 예. 오늘 다 푸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전체가, 스포트라이트 광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손석희 선생님에게 청구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은행 스위스 사무소, 이거 불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스위스가 거리가 없는 시점에 외환은행 스위스, 사무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까운 친척이 외환은행 장을 했었고,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오자 그 은행은 문을 닫았고, 지점 문을 닫았고, 그리고 그것이 헝가리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말씀을 지난 방송 마지막에 하시고 네. 시스로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지점은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점은 스위스 유니온뱅크 또 크레딧 스위스 은행 같이 있거든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 비자금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곳. 예. 거기에서 한 5분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데요. 가까운 곳에 예. 있는데. 그 지점을 가보니까 상당히 땅값도 비싼 곳이고 예. 과거에부터 그 지역은 아주 번화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그냥 아무 영업도 하지 않는 사무실을 거기에 냈다는 것. 영업도 하지 않는. 예. 그리고 그거를 10몇 년간 유지했죠. 예, 76년부터 98년까지니까 20년 가까이. 거의 유지했나요? 예. 그리고 혼자 지점장으로 거기 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비자금 관리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가지셨고, 그러면은 그때를 기억하는 또 교포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찾아가게 된 데는 스위스 현지인입니다. 스위스인인데요. 그분이, 우리가 그 주소를 이제 옛날 주소를 확보한다고 갔는데 그 주소가 아니고
그 거리 이름으로 나온 주소와 광장 이름으로 나온 주소가 달라가지고 처음엔 그 주소를 주는 걸 가지고 그 찾아갔던 곳이 프라이빗 뱅킹을 하는 은행이었고요. 네. 그 은행에 있는 은행원이 기억을 더듬어서 그 자리를 찾아준 겁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죠. 확인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가셨을 때 이제 그 스위스 은행업에 종사하는 한국 교포들도 꽤 도움을 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그 스위스 쪽에 지금 저희들을 제보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교포 모임이 결성이 돼 있고요. 그 교포 모임 속에 스위스 뱅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직원들. 예, 한국 교포인데 그 직원으로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습니다. 지금. 네. 대단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다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사비로 하고 있는데 사비로 하는 걸 넘어서서 현지에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네트워크와 지금 뉴스공장과 함께 안원구 총장님과 함께 그분들이 우리 김어준 총수의 팬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암약하고 있습니다. 효과음 한 번 더 나갈까요? 헝가리로 이동했다고 해가지고 헝가리로 다녀오셨잖아요. 지금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네. 네. 헝가리까지는 오늘 다 다루지 못할 것 같고 여하간 헝가리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는데 그 의구심을 가졌던 것을 일부 확인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했다기보다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 의심이 더 증폭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성과를 만들었더니 JTBC가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원구 총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